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1980년대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절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한창이던 때 뜨거운 불꽃이 튀는 용접 현장에서 두 청년의 우정과 꿈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석아, 우리 언젠가는 꼭 우리만의 조선소를 만들자. 태수의 말에 우석은 땀에 절은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배고픈 시절을 함께 견뎌온 친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작업복에 똑같은 안전모를 쓰고 똑같이 그을린 얼굴로 퇴근길을 함께하는 두 친구. 그들의 우정은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습니다. 한 잔 더 하고 가자. 오늘따라 왜 이렇게 술이 달지? 퇴근 후 들른 소주집에서 태수는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우석은 그날따라 태수의 표정이 어둡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저 피곤하다며 웃어넘겼죠.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조만간 큰일이 터질 거야. 태수의 말에 우석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회사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실 자재 사용, 안전 점검 조작, 그리고 임금 착취까지. 태수는 이미 증거를 모으고 있었고 곧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너 위험한 짓 하지 마. 그런 거 건드렸다간 큰일 나. 우석의 만류에도 태수는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청춘의 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태수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우석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를 뒤흔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태수, 작업 중 추락사. 우석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웃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니. 그는 정신없이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태수의 시신은 옮겨진 뒤였고 현장은 폴리스 라인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봐, 여기 출입 금지야. 물러서. 경비원의 거친 제지에 우석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를 나누는 김 부장과 안전관리팀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는 걱정이 아닌 묘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우석은 태수의 여동생 하경을 만났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가끔 보던 그 꼬마는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었지만 오빠의 장례식에서 만난 하경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회사 비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면서요? 하경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우석은 놀랐습니다. 태수가 여동생에게도 일부 이야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맞아. 하지만 그게 어떻게? 오빠 책상에서 메모를 발견했어요. 분명 사고가 아니에요, 그 말에. 우석의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태수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우석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태수의 자리를 물려받아 작업하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관리자들의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구역의 이상한 점들. 김 반장님, 작업일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왜? 내가 볼 일은 아닌데. 태수 자리 이어받았으니까 전에 어떻게 일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김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석은 그 반응에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석은 홀로 비어있는 작업장에 침입했습니다. 손전등 하나에 의지한 채 그는 태수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뒤칠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들킨다면 당장 해고는 물론 경찰서행이 확실했으니까요. 삐걱.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작업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석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순찰 경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칠 구역 안전난간. 태수가 추락했다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우석은 손전등으로 난간을 비추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럴 수가. 안전 난간의 볼트가 절반 정도만 조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볼트 주변의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볼트를 풀어놓은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우석은 급히 카메라를 꺼내 증거를 촬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강렬한 손전등빛이 우석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경비원이었습니다. 강우석, 자네 여기서 뭐하나? 경비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우석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뒤로 숨긴 카메라가 무거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비님. 제 공구함을 놓고 가서요. 밤중에 내일 와서 찾으면 될 것을. 김경비의 의심 어린 눈초리. 그는 우석의 뒤편을 살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작업장 반대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경비의 주의가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젠장, 또 고양이들이겠지. 잠깐만, 금방 올 테니 거기 있어. 김경비가 소리가 난 방향으로 뛰어가자마자 우석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대쪽 비상구로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수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우석은 하경을 만났습니다. 대학 앞 작은 카페, 두 사람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증거를 찾았어. 태수는 정말 살해당한 거야. 우석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카메라 속 사진들을 하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경의 말에 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 회사와 경찰은 한통속이야. 내부 조사로 끝낼 거고 증거는 없어질 거야. 그럼 어떡해? 우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청년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한 사나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할 거야. 하경아, 내 말 잘 들어. 이건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야. 태수가 발견한 회사의 비리와 연결되어 있어. 우린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하경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나만 믿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태수의 원수를 갚을게. 카페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들의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암시하듯이. 1987년에서 1992년 우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조선소에서 묵묵히 일하며 기술을 익혔고 밤에는 야간 대학에서 조선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손끝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강우석, 자네 요즘 변했어. 예전엔 그저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요즘은 마치 뭔가를 노리는 맹수 같아. 팀장의 말에 우석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냉철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5년간 그는 조선소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배우고 회사의 비리 증거를 하나둘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수를 죽인 진범들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최 상무, 김 부장, 그리고 안전관리팀 박 팀장. 이 세 사람이 태수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으로 유학?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어? 하경은 우석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5년간 함께 태수의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힘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해. 하경아, 이건 그저 복수가 아니야. 이제 내겐 목표가 생겼어. 우석의 눈빛에서 하경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냉철한 결이었습니다. 태수와 함께 꿈꾸던 우리만의 조선소. 이제 그건 내가 혼자서라도 이루어야 할 꿈이 됐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그들의 회사를 인수할 거야.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을 거야. 하경은 말없이 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5해 동안 그녀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년, 아니, 10년?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몰라. 하지만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비가 그친 창밖으로 희미한 무지개가 보였습니다. 우석의 삶에도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1994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우석은 일본 최대 조선기업 미츠이 중공업에서 설계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타고난 재능과 끈질긴 노력은 외국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석 씨, 이번 프로젝트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장님도 무척 만족하셨답니다. 동료 야마구치의 칭찬에 우석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항상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인맥, 기술력. 모든 것은 언젠가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 실현할 꿈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밤늦게 그는 작은 아파트에서 하경으로부터 온 팩스를 확인했습니다. 오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최 상무가 이사로 승진했어요. 그리고 박 팀장은 사임하고 자기 회사를 차렸대요. 태평양 안전관리라는 회사예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우석은 차가운 눈빛으로 팩스를 접었습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태수의 죽음은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우석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태수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돌아갈 테니. 1998년 IMF 외환위기가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실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우석 씨, 정말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야?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도쿄 미츠이 중공업의 동료들은 우석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 선망하는 직장, 안정된 연봉, 그리고 임원 승진까지 약속된 자리를 버리고 위기의 조국으로 돌아간다니. 하지만 우석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은 기술력, 일본 금융권의 탄탄한 인맥,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자금.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야. 우석은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켰습니다. 하경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소식 들었어? 한진중공업이 매각된대. 그곳이. 우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진중공업.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태수가 죽고 그들이 청춘을 바쳤던 바로 그 조선소. IMF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매각 대상에 올랐던 것입니다. 강우석 씨, 당신 같은 분이 우리 태평양 벤처캐피탈에 찾아오셨다니 영광입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오피스에서 만난 민 대표는 우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의 우석의 이력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한진중공업 인수 계획, 솔직히 무모해 보입니다만. 당신의 제안서만큼은 정말 탄탄하군요. 우석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한국 조선업은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죠. 회의실 밖으로 나오는 우석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가 방금 만난 민 대표는 10년 전 아무 문제 없이 태수의 죽음을 산업재해로 처리했던 그 변호사였습니다. 세상은 참 좁았습니다. 정말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인수 후 경영권은 전적으로 제게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 이사님과 김 부장님이 계속 회사에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민 대표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평소 인수합병에서 임원진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우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특히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요. 2000년 3월 15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날 한진중공업은 공식적으로 우성조선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창립식장에는 많은 내빈이 참석했고 신임 CEO 강우석의 첫 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우성조선은 사람이 먼저라는 경영 철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이익보다 직원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입니다. 객석 맨 뒷줄, 하경이 조용히 앉아 우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10년 계획이 첫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석은 곧바로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의 표정이 돌변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새로운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은 천천히 회의실을 돌며 각 임원들을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최 이사와 김 부장에게 머물렀습니다. 첫째, 모든 안전 관련 보고서는 제가 직접 검토합니다. 둘째, 모든 자재 구매 계약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셋째, 우석이 갑자기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흠칫 놀랐습니다. 어떤 사고든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책임자는 가차없이 해고됩니다. 그게 누구든지 말입니다. 최 이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3년 전 그는 태수의 사고를 단순 실수로 처리하며 웃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강 사장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최 이사는 사장실에서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취임 후 일주일, 우석은 모든 부서에 감사를 지시했고 특히 안전관리팀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최 이사님은 불편하시겠죠. 특히 제가 예전 기록들까지 들춰보니 말입니다. 우석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 서류들은 1980년부터 1990년까지의 모든 산업재해 기록입니다. 제가 직접 다시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이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제 그의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었고 허리는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교활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까지 다시 들춰내실 필요가. 우석의 날카로운 눈빛이 최 이사를 꿰뚫었습니다. 필요합니다. 특히 1987년 3월 17일에 발생한 디칠 구역 추락사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건 그 사고 기억나세요? 정태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용접공이었죠. 한 달 후 부산 해운대의 한 고급 레스토랑. 우석, 하경, 그리고 특별한 게스트가 함께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빗 룸, 테이블 위에는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혁진 씨, 오랜만입니다. 우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박혁진은 불안한 듯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는 13년 전 안전관리팀장으로 태수의 사고를 처리했던 사람이었고 지금은 태평양 안전관리라는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우성조선의 주요 안전점검 계약업체였습니다. 2001년 계약 갱신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하셔서 왔습니다만. 네, 그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요. 하경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성조선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2001년 오늘부로 태평양 안전관리와의 모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혁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는데. 우석이 와인잔을 돌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987년 디칠 구역에서 한 청년이 추락했던 날을. 박혁진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붉은 와인이 피처럼 번졌습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오랜 침묵 끝에 박혁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와인 얼룩을 손으로 닦으려다 말고 포기한 듯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정태수는 단순히 회사의 안전 문제만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석과 하경은 숨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북한의 불법으로 선박 기술을 유출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 충격파가 퍼졌습니다. 우석과 하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80년대 말 냉전이 아직 심하던 시절이었지만 우리 회사는 비밀리에 북한과 거래했어요.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당시 사장이었던 윤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박혁진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정태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야간 근무 중에 우연히 서류를 받거나
어쨌든 그는 증거를 찾아냈고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겁니까? 하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렸습니다. 박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명령이었어요. 최 이사와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태수가 일하던 난간의 볼트를 풀어놓고 그날 밤 그가 혼자 작업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석의 사무실. 그는 밤새 USB의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북한과의 불법 기술 거래 증거, 태수 사례를 지시한 회의록, 관련자들의 명단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조선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크레인이 철판을 들어올리고 용접 불꽃이 반짝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태수는 꿈을 키웠고 또 그 꿈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회장.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석이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은퇴 후 미국 LA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시죠? 우석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진실의 원천,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윤 회장. 그를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하경 법무팀장 들어오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하경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도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분명 밤새 USB 내용을 함께 검토했을 것입니다. USB 내용 모두 확인했어? 하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어요. 오빠.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 문제예요. 우리가 이걸 폭로하면 알아.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우석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지금 그의 손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폭로하고 자신이 그토록 힘들게 일궈낸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혹은 침묵하고 태수의 죽음에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LA 윤 회장의 호화로운 저택 앞. 우석은 잠시 차 안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와의 마지막 대화, 그의 웃음, 그리고 그가 추락하던 순간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랜 준비 끝에 그는 마침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내 그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윤 회장을 마주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준비됐나? 동행한 하경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법무팀장으로서가 아니라 오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래. 13년이 지났으니 5분 더 기다릴 수 있어. 우석은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녹음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는 작은 녹음기도 넣어두었습니다. 하경의 제안이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준비가 됐어.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호화로운 정원, 대리석 기둥. 이곳에서 윤 회장은 한국에서의 과거와 단절된 채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하얀 머리의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76세의 윤 회장. 한때 한국 조선업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늙고 쇠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죠? 제 이름은 강우석입니다. 윤 회장의 얼굴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윤 회장의 거실은 고풍스러운 앤티크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LA의 탁 트인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윤 회장은 마치 평범한 방문객을 맞이하듯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우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석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류 가방에서 USB와 문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찾던 답을 찾았습니다, 윤 회장님. 하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태수라. 오래된 이름이군. 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죄책감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업가였소. 당시 북한과의 거래는 국가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소.
정태수는 불행히도 그 일에 걸려들었을 뿐이야. 우석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눈앞에 놓이는 친구의 살인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조선업은 그런 겁니다. 강우석 사장. 때로는 국가와 기업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태수의 죽음이 어떤 손익계산서의 한 항목에 불과했다는 듯이.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는 알고 있소. 정말 인상적이야. 하지만 윤 회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석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석의 목소리는 13년 전 그 어린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냉철하고 단단한 성공한 기업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복수를 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윤 회장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왜? 통보하러 왔습니다. 하경이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공식적인 인장이 찍힌 법률 문서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한국 국정감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증거가 공개됩니다. 동시에 미국 FBI와 한국 국정원에도 이 자료가 전달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네가 뭘 하는지 알고 있나? 이건 단순히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야. 당시 정부 관계자들, 군 간부들, 수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어. 알고 있습니다. 우석은 창가로 걸어가 LA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친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뿐입니다. 기다려, 강우석.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돈인가? 아니면. 우석이 돌아서며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13년 전 정태수가 마지막으로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우석아, 우리 언젠가는 꼭 우리만의 조선소를 만들자.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혼자서라도. 그의 목소리에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태수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저는 살았습니다. 3개월 후 서울. 한국을 뒤흔든 한진중공업 북한 기술 유출 사건은 연일 뉴스의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충격적인 진실들은 정치권과 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최 이사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 박혁진 씨가 미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석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하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빠. 하경은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태수의 유품이었습니다. 13년간 하경이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빠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석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젊은 시절 태수가 쓰던 일기장,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한 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는 태수가 죽기 며칠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우석아,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읽어줘.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비록 위험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꿈꿨던 조선소. 꼭 만들어줘. 그리고 그곳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고마워, 내 친구야. 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1년 후. 우성조선은 이제 국내 조선업계의 대표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경영 철학 아래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모범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석은 회사 앞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수야, 약속 지켰어. 그의 옆으로 하경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어. 13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우석이 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그녀도 30을 넘긴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 우리는 태수의 꿈을 지키며 살아야 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추도야. 하경이 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네, 오빠.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 사람의 앞으로 우성조선의 거대한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그 크레인은 새로운 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싣고 바다로 나갈 배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수가 보내는 축복의 바람처럼.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죽은 자의 꿈을 지키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저도 너무 행복하겠습니다.